이악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제게 이런 형벌을 내리시나이까? 이것이 정령 사람이 할 짓이란 말입니까? 전등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부짖는 칠흑 같은 밤, 굵은 빗줄기가 사정없이 몰아치는 바위산 꼭대기에서 만석은 피를 토하듯 절규하고 있었다. 번개가 번쩍이며 세상을 찰나의 대낮으로 만들 때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기름진 옥토가 아니요, 나무 한 그루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한 흉물스러운 돌덩이들의 무덤뿐이었다. 만석은 손에 쥐고 있던 젖은 문서를 바위 위에 내리쳤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청춘을 다 바쳐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한 대가로 받은 것이 고작 이하위 불모지라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그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입가에 닿았을 때 그것은 그 어떤 소금보다도 쓰고 떫은 맛을 내고 있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다가 울기를 반복하며 자신의 거친 손바닥으로 날카로운 바위 모서리를 움켜쥐었다. 손바닥이 찢겨 붉은 선혈이 빗물에 섞여 흘러내려도 육체의 고통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다. 지금 그의 심장을 도려내는 배신감과 절망에 비하면 손의 상처는 목이 물린 자국만도 못한 것이었다. 만석이 이 황량한 돌산에 내던져지게 된 것은 불과 반나절 전의 일이었다. 최진사 댁의 상머슴으로 들어간 것이 15살 때였으니 강산이 3번이나 변할 세월 동안 그는 오직 주인집을 위해 소처럼 일했다. 초의 진사는 생전에 늘 만석의 등을 두드리며 자네가 내 오른팔이야. 내가 눈을 감을 때 자네 섭섭지 않게 챙겨줌세. 내 아들놈보다 자네가 더 효자지.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만석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아니, 믿어야만 했다. 가진 것 없는 천출이 늙어 의탁할 곳이라곤 주인의 자비심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진사가 갑작스러운 고풀로 세상을 떠나고 3년상을 치르자마자 집안의 대권을 물려받은 아들 최 씨는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평소에도 만석을 눈엣가시처럼 여기던 위인이었다. 아버지가 자신보다 머슴을 더 신뢰하는 것을 못마땅해 했던 초회 씨는 만석을 사랑채로 불러들이더니 거만한 표정으로 곰방대를 빨며 문서를 던져주었다. 자, 패치. 아버님의 유언을 받들어 자네에게 주는 마지막 품삭실세. 최 씨가 던진 문서는 마을 뒷산 너머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인 귀곡산 귀쿠샨의 소유권 증서였다. 귀신이 곡할 만큼 험하고 쓸모없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다. 만석이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집어들고 만견자실한 표정을 짓자 최 씨는 비릿한 조소를 흘리며 말을 이었다. 그 산이 내 명의로 되어 있어 세금만 축내고 있었는데 자네가 가져가 주니 내 속이 다 시원하군. 30년간 우리 집 밥축 낸 값은 제하고 주는 것이니 그리 알게. 당장 짐 싸서 나가주게나. 내일부터는 내 눈에 띄지 않았으면 좋겠네. 만석은 억장이 무너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밥을 축냈다니요. 이 집 곳간을 채운 것이 누구인데. 대감마님 병수발을 든 것이 누구인데. 목구멍까지 차오른 항변을 삼키며 만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항의해봤자 돌아올 것은 매질 뿐임을 평생을 남의 집 살이로 잔뼈가 굵은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렇게 쫓겨나듯 대문을 나선 만석의 등 뒤로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단두대의 칼날 떨어지는 소리처럼 육중하게 들려왔다. 달랑보찜 하나를 메고 터덜터덜 걷는 그의 발걸음은 천근망은 무거웠다. 마을 어귀의 주막 평상에 앉아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키려 했으나
주모조차 그를 보는 눈빛에 동정심이 서려 있어 차마 목구멍으로 술이 넘어가지 않았다. 아이고, 만석이 이 사람아. 그 짠돌이 최애 씨 놈이 자네를 빈손으로 내쫓았단 말인가. 사람이 어찌 그리 매정한가.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귀에 박힐 때마다 만석의 수치심은 깊어만 갔다. 그는 도망치듯 마을을 빠져나와 자신이 받았다는 그 돌산으로 향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돌산의 형상은 더욱 기괴하게 다가왔다. 뾰족하게 솟은 바위들은 마치 입을 벌린 악귀들 같았고 바람이 바위 틈을 지날 때마다 들리는 소리는 원혼들의 울음소리처럼 새으산했다.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은 만석이 산 중턱에 겨우 당도했을 때였다. 피할 곳을 찾아 헤매다 발견한 것은 사냥꾼들이 잠시 머물다 간 듯한 다 쓰러져가는 낡은 움막뿐이었다. 지붕은 반쯤 날아가 비가 새고 벽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지만 지금의 만석에게는 그곳이 유일한 안식처였다. 움막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젖은 옷을 쥐어짜며 만석은 지난 세월을 반추했다. 배가 고파 흙이라도 파먹고 싶었지만 이곳은 흙 한 줌 찾기 힘든 돌산이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만석의 한탄은 빗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자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다. 그때였다. 번쩍 하는 섬광과 함께 바로 머리 위쪽 바위에 벼락이 내리꽂혔다. 고막을 찢는 굉음과 함께 집채만한 바위 파편이 움막 앞마당으로 굴러떨어졌다. 만석은 엉겁결에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지만 한편으로는 차라리 저 벼락을 맞고 이 고달픈 생을 끝내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 희망이라곤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는 미래가 두려웠다. 그러나 죽음의 문턱에서 그를 붙잡은 것은 묘한 옥이었다. 아니야, 내가 왜 죽어? 그놈 좋으라고 내가 여기서 개죽음을 당해. 절대 그럴 순 없지. 최 씨의 거만한 얼굴이 떠오르자 뱃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비바람이 들이치는 움막 입구에 서서 그는 캄캄한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다. 보시오 하늘님, 내 이 돌덩이들을 씹어먹어서라도 살아남을 것이오. 두고 보시오. 내 기필코 보란 듯이 살아남아 저 아래 것들이 나를 우러러보게 만들 것이란 말이오. 광기 어린 외침이 끝나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린 만석은 털썩 주저앉았다. 허기가 짐승처럼 뱃속을 핥히었다. 그는 보찜을 뒤져 아까 주막에서 챙겨온 먹다 남은 주먹밥 한 덩이를 꺼냈다. 빗물에 젖어 죽처럼 변해버린 주먹밥이었지만 만석은 그것을 허겁지겁 입에 넣었다. 모래가 씹히고 차가운 빗물이 섞여 있었지만 그것은 생명줄이었다. 음식이 들어가자 조금씩 이성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희끄무레하게 빛나는 바위들을 응시했다. 돌산이라. 그래, 돌산이다. 흙이 없으면 돌을 깨서라도 밭을 만들면 될 것 아닌가. 그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불가능에 가까운 생각인지는 그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이 쓸모없는 산 하나와 늙고 병든 몸뚱어리 하나뿐이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다. 젖은 옷을 입은 채로는 저천증으로 얼어 죽기 십상이었다. 만석은 움막 안을 뒤져 말라 비틀어진 지푸라기들을 긁어 모았다. 그리고 품속 깊이 간직해온 부싯돌을 꺼냈다. 손이 곱아 불을 피우기가 쉽지 않았다. 수십 번의 헛손질 끝에 겨우 불꽃이 일었고
미약하게 남아 온기가 움막 안을 채우기 시작했다.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만석은 최 진사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임종 직전 최 진사는 만석의 손을 잡고 무언가 말하려 했으나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 그때 최 진사의 눈빛은 단순히 미안함만이 아니었다. 무언가 간절히 전하고 싶은 비밀이 담겨 있는 듯했다. 영감님, 도대체 제게 무엇을 남기고 싶으셨습니까? 고작 이 돌산입니까? 만석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불길이 사그라들 즈음 피도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만석은 벽에 기대어 쪽잠을 청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 있었다. 무거운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던 20살의 만석. 최 진사의 칭찬에 수줍게 웃던 30살의 만석. 그리고 주인집 아들의 혼례 잔치 때 남몰래 눈물을 훔치던 40살의 만석.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들은 하나같이 고단했지만 그래도 그 속에는 사람 냄새가 있었고 희망이라는 것이 있었다. 내년에는 작은 밭배기 하나라도 얻을 수 있겠지. 언젠가는 내 집을 가질 수 있겠지. 하는 소박한 꿈들이 그를 버티게 했다. 그러나 눈을 뜨면 마주할 현실은 차가운 돌바닥뿐이었다. 꿈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만석은 신음하며 뒤척였다. 새벽녘 산사의 울음소리에 눈을 뜬 만석은 찌뿌둥한 몸을 일으켰다. 비는 그쳤지만 산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한 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움막 밖으로 나온 그는 간밤에 벼락이 떨어진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거대한 바위가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그 파편들이 주변에 널려 있었다. 그런데 깨진 바위 틈새로 무언가 거뭇한 것이 보였다. 만석은 호기심에 다가가 그것을 집어들었다. 겉은 그을렸지만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돌이었다. 무심코 옷소매로 돌을 닦아내자 흐린 새벽빛 아래서도 기이할 정도로 맑은 윤기가 흘렀다. 하지만 돌에 대해 무지한 만석은 그저 참으로 단단하고 묘한 돌이로구나 하고 생각하며 그것을 바지춤에 찔러 넣었다. 당장은 이 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당장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티느냐가 문제였다. 그는 산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저 멀리 안개 사이로 최진사 댁의 기와지붕이 희미하게 보였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아침밥을 짓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저곳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잤는데 이제는 닿을 수 없는 남의 세상이 되어버렸다. 만석은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자신의 발밑에 있는 척박한 땅을 내려다보았다. 발부리에 차이는 것은 온통 돌뿐이었다. 잡초조차 뿌리내리기 힘든 이곳에서 그는 생존을 위한 전쟁을 선포해야 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이 만석이가 돌대가리라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돌한테 졌다는 소리는 듣지 않을 테다. 만석은 헛간 구석에서 찾아낸 녹슨 곡괭이를 집어들었다. 자루는 썩어 문드러지고 날은 무뎌져 쓸 수 있을까 싶었지만 그에게는 다른 도구가 없었다. 그는 보찜을 움막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비장한 각오로 산비탈을 향해 첫 곡괭이질을 했다. 깡 하는 맑고 날카로운 금소금이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다.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튕겨나온 충격에 만석의 손목이 찌릿하게 저려왔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깡깡깡 정적을 깨는 둔탁한 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다. 자신을 버린 세상에 대한 배신한 주인집 아들에 대한 그리고 기구한 자신의 운명에 대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선전포고였다.
그의 등 뒤로 아침 해가 떠오르며 땀방울 맺힌 그의 굽은 등을 붉게 비추고 있었다. 돌산의 전설은 그렇게 미약하고 초라한 한 늙은 머슴의 곡괭이질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캥강, 날카로운 파열음이 산의 정적을 갈랐다. 쇳소리와 돌이 부딪히는 소리는 언제 들어도 소름이 끼칠 만큼 차갑고 단단했다. 만석의 손에 들려있던 낡은 곡괭이가 허공에서 헛돌더니 이내 맥없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자루와 날이 분리되어 나뒹구는 꼴이 마치 주인을 잃고 내동댕이 쳐진 만석 자신의 신세와 다를 바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비된 손목을 감싸 쥐었다. 손바닥은 이미 물집이 터져 짓물러 있었고 굳은 살이 박인 자리마다 붉은 피가 배어나와 곡괭이 자루를 끈적하게 적시고 있었다. 사흘째였다. 밥 한 톨 구경하지 못한 채 오로지 맹물로 배를 채우며 바위와 씨름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유일한 도구였던 곡괭이마저 그 명을 다하고 만 것이다. 만석은 멍하니 깨진 바위 파편들을 내려다 보았다.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내리찍었건만 거대한 안바는 고작 손바닥만 한 생채기만 남겼을 뿐 끄떡도 하지 않았다. 인간의 살과 뼈가 쇠와 돌을 이길 수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이치가 뼈저리게 다가왔다. 이놈의 돌덩이, 이 지독한 놈의 돌덩이. 만석은 쉰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주저앉았다. 하늘은 야속하리 많지 맑고 푸르렀다. 저 아래 마을에서는 저녁 밥 짓는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오르는데 이곳 돌산은 풀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적막강산이었다. 배고픔은 이제 고통을 넘어선 현기증으로 다가왔다. 위장이 텅 비어 서로 들러붙는 듯한 감각에 만석은 허리춤을 졸라맸다. 그때 산 아래쪽 오솔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무를 하러 온 마을의 나무꾼들이었다. 만석은 본능적으로 바위 뒤로 몸을 숨기려 했으나 늦었다. 그들은 이미 만석을 발견하고 혀를 차며 수군거리고 있었다. 저기 보게. 최진사 댁머슴 살던 만석이 아닌가. 저기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쯧쯧 쫓겨나더니 실성을 했나 보이. 돌산에서 밭을 일구겠다고 저 난리라지 않는가. 소도 웃을 일이네. 그려. 그 짠돌이 초애 씨가 퇴직금 대신 저 쓸모없는 산을 줬다지. 차라리 그냥 내치지. 사람을 저리 놀리나. 저 늙은이도 딱해. 그냥 읍내에 나가서 빌어먹는 게 낫지. 저게 무슨 생고생인가. 바람을 타고 날아온 그들의 대화는 비수처럼 만석의 가슴에 꽂혔다. 동정 섞인 비웃음. 그것은 대놓고 하는 욕설보다 더 참기 힘든 모욕이었다. 차라리 미친놈이라고 돌을 던지면 맞서 싸우기나 하겠지만 불쌍한 늙은이 취급을 당하는 것은 30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그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는 일이었다. 만석은 바위 뒤에 숨어 그들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입을 틀어막았지만 억울함에 떨리는 어깨는 주체할 수가 없었다. 그들이 사라지고 난 뒤에도 만석은 한참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몸속의 수분이 다 말라버린 것 같았다. 해질녘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질 무렵 불청객이 찾아왔다. 비단 옷을 입고 하인을 대동한 초에 씨였다. 그는 사냥을 나온 차림새였으나 손에는 활 대신 부채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거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초의 씨는 만석의 찌그러진 움막과 피 묻은 바위를 훑어보더니 코를 막으며 비릿하게 웃었다. 어이, 만석이, 살아는 있었는가. 내 자네가 걱정되어 와봤네. 굶어 죽어 송장이 되었다면 내 땅에 묻어주는 수고라도 해야 할 테니 말이야. 만석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고개를 숙였다. 염려 마십시오. 제 명줄이 질겨 그리 쉽게 죽지는 않습니다. 최 씨는 부채로 바위를 툭툭 치며 비꼬았다. 그래, 밭은 좀 일구었는가. 금년에 바위 농사는 풍년이 들겠어. 크하하 꼴을 보아하니 며칠 못 가겠구먼. 내 자네 정성을 봐서 제안 하나 하지. 지금이라도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면 내 집 마당 쓸고 개밥 주는 일자리는 다시 주겠네. 밥은 굶지 않을 테니 그게 낫지 않겠나. 개밥 주는 일자리, 30년을 헌신한 대가치고는 너무나 가혹한 처사였다. 만석의 눈에서 파란 불꽃이 튀었다. 그는 꽉 쥔 주먹 안으로 손톱이 파고드는 고통을 느끼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굶주린 늑대의 그것처럼 형형했다. 초에 씨는 순간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평생 순종적이었던 머슴의 눈빛이 아니었다. 말씀은 고마우나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제 힘으로 살아남을 것입니다. 죽어도 이 산에서 죽고 살아도 이 산에서 살 겁니다. 그러니 도련님, 아니 최 대감께서는 부디 발길을 돌려주십시오. 만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리빨 같은 기세가 서려 있었다. 기세에 눌린 초의 씨는 헛기침을 하며 돌아섰다. 흥, 미친 늙은이 같으니라고. 그래, 어디 돌 씹어 먹으며 천년만년 살아보게나. 내 두고 볼 테니. 최 씨가 사라지자 만석은 털썩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자 극심한 허기가 다시금 몰려왔다. 주변을 둘러봐도 먹을 것이라곤 없었다. 그는 기어이 바위 틈새에서 자라난 이름 모를 풀뿌리를 캐냈다. 흙이 잔뜩 묻은 쓴 뿌리를 입에 넣고 질겅질겅 씹었다. 떫고 쓴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그는 억지로 목구멍으로 넘겼다. 이것이 오늘의 첫 끼니이자 마지막 식사였다. 흙냄새가 나는 풀뿌리를 삼키며 만석은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저놈들이 나를 비웃는 한 나는 절대 죽을 수 없다. 밤이 깊어지자 산바람은 칼날처럼 변해 살갗을 베어냈다. 부러진 곡괭이를 바라보던 만석은 주변에 굴러다니는 납작하고 날카로운 돌을 집어들었다. 곡괭이가 없으면 돌로, 돌이 깨지면 손톱으로라도 바위를 뚫어야 했다. 그는 달빛에 의지해 다시 작업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바위를 깨는 것이 아니었다. 바위와 바위 사이 아주 미세하게 벌어진 틈새를 공략하는 것이었다. 그 틈새에 흙을 채워 넣고 씨앗을 심을 공간을 만드는 것. 그것이 만석이 찾아낸 유일한 생존법이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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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한 달밤, 돌산 중턱에서 울려 퍼지는 작은 소리는 처절하도록 고독했다. 만석은 손가락 끝이 찢어져 피가 흐르는 것도 모른 채 돌틈을 파내고 또 파냈다. 흙 한 줌을 얻기 위해 그는 산 아래까지 내려가 옷자락에 흙을 담아 나르기를 수십 번 반복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다. 움막 옆 작은 바위 틈새에 겨우 한 줌의 흙이 채워졌을 때 동이 트기 시작했다. 밤새워 만든 그 작은 흙 웅덩이는 고작 콩 한쪽 심을 만한 크기였지만 만석에게는 광활한 대지보다 더 소중한 희망의 터전이었다. 그는 품속 깊은 곳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뭉치를 꺼냈다. 마을을 떠나올 때 챙겼던 콩 몇 알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콩 한 알을 그 작은 흙 웅덩이에 심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웅덩이에 고인 빗물을 손으로 떠서 조심스럽게 뿌려주었다. 자라라. 부디 살아남아 다오. 너도 살고 나도 살자. 만석은 흙 묻은 손으로 눈물을 훔쳤다. 척박한 돌틈에 심어진 콩알 하나. 그것은 세상 천지에 홀로 버려진 만석 자신이었다.
만약 이 콩이 싹을 틔운다면 자신도 이 지옥 같은 돌산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계시가 될 것이었다. 그날 이후 만석의 일상은 처절한 투쟁의 연속이었다. 낮에는 산 아래로 내려가 남들이 버린 시래기나 짐승의 뼈를 주워와 국을 끓여 먹었고, 밤에는 돌을 나르고 흙을 채웠다. 마을 아이들이 돌을 던지며 거지 하라범이라고 놀려대도 그는 허허 웃어 넘겼다. 초혜 씨가 하인들을 시켜 산 입구에 똥물을 뿌리고 가도 그는 묵묵히 그것을 치우며 걸음으로 썼다. 수치심은 무뎌졌고 오직 생존 본능만이 날카롭게 벼려졌다. 그의 손은 곰 발바닥처럼 두껍고 거칠어졌으며 눈빛은 깊은 산속의 고목처럼 깊고 단단해져 갔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돌을 나르던 만석은 지난번 벼락 맞은 바위 근처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비가 온 뒤라 그런지 바위 틈새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가 유난히 맑았다. 목을 죽이려 다가간 그는 물속에 잠긴 기이한 돌들을 다시 마주했다. 지난번에 무심코 주머니에 넣었던 그 검은 돌과 같은 종류였다. 물에 젖으니 그 검은 돌들은 마치 밤하늘을 담은 듯 신비로운 푸른빛을 띠고 있었다. 허, 참으로 괴이한 돌일세. 겉은 숫덩이 같은데 속은 어찌 이리 맑은고. 만석은 돌 하나를 집어 다른 돌에 부딪혀 보았다. 챙 하는 소리가 맑고 첨가하여 마치 옥굿을 굴러가는 소리 같았다.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평생 농사일과 잡일만 해온 그였기에 광물에 대해서는 까막눈이었지만 직감적으로 이것이 예사 돌은 아님을 느꼈다. 하지만 당장은 이 예쁜 돌덩이보다 뱃속을 채울 한 줌의 곡식이 더 급했다. 그는 돌을 다시 제자리에 내려놓고 돌아서려 했다. 그 순간 삐걱거리는 관절음과 함께 허리 통증이 도졌다. 늙은 몸을 혹사시킨 대가였다. 만석은 비틀거으며 바위를 짚었다. 그의 손이 닿은 곳 벼락 맞은 바위에 갈라진 틈 사이로 햇살이 파고들었다. 그 틈새 깊은 곳에서 반짝 하고 무언가가 만석의 눈을 쏘아보듯 빛났다. 겉에 굴러다니는 돌들과는 차원이 다른 눈이 시릴 정도로 강렬한 비취색 광채였다. 이게 뭐란 말인가? 만석은 홀린 듯 바위 틈으로 손을 뻗었다. 거친 손끝에 닿은 서늘하고 매끄러운 감촉. 그는 숨을 죽이고 있는 힘을 다해 돌을 끄집어냈다. 어른 주먹 두 개를 합친 것만 한 크기의 돌덩이가 딸려 나왔다. 겉에 묻은 흙과 이끼를 닦아내자 투명한 녹색 빛이 영롱하게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돌산의 흉물스러운 껍데기 속에 숨겨져 있던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찬란한 옥유의 원석이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배고픔도 추위도 세상의 조롱도 잊게 만드는 기이한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옥덩어리를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설마 이 돌산 전체가 그의 시선이 벼락 맞은 바위 너머 거대하게 솟아있는 돌산의 능선을 따라 움직였다. 만석의 뇌리에 최진사의 유언 같던 마지막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억수같이 쏟아지던 빗속에서 벼락이 이 바위를 내리친 그날 밤의 일이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버려진 돌산은 사실 하늘이 숨겨놓은 거대한 보물창고였던 것인가. 그러나 기쁨도 잠시 만석의 얼굴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탐욕스러운 초혜 씨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호랑이 굴에서 고기를 발견한 격이었다.
만석은 옥덩어리를 자신의 낡은 옷으로 칭칭 감았다. 그리고 아무도 찾지 못할 움막 바닥 깊은 곳에 구덩이를 파고 묻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는 다시 곡괭이 대신 주워 온 날카로운 돌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한 표정으로 다시 콩심을 밭을 일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곡괭이질에는 이전과는 다른 힘과 리듬이 실려 있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생존을 위해 돌을 깨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운명을 뒤집을, 그리고 자신을 멸시하던 세상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거대한 방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의 입가에였지만 단단한 미소가 번졌다. 돌산의 주인은 이제 더 이상 쫓겨난 늙은 머슴이 아니었다. 하늘의 기색이 심상치 않았다. 아침부터 찌는 듯한 무더위가 산허리를 감돌더니 전고가 지나자 먹물을 풀어놓은 듯한 검은 구름이 북쪽 능선 너머에서 몰려왔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함 속에 산짐승들은 쥐 죽은 듯 자취를 감췄고 날벌레들만이 낮게 깔려 윙윙거렸다. 만석은 밭고랑을 일구던 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30년 넘게 들이를 해온 그의 농사꾼의 촉이 등줄기를 서늘하게 스치고 지나갔다. 이것은 평범한 소나기가 아니었다. 하늘이 노하여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는 징조였다. 그는 서둘러 움막 주변을 단단한 돌로 꿰고 지붕 위에 얹은 나무 껍질들이 날아가지 않도록 굵은 밧줄로 동여맸다. 움막 바닥 깊이 묻어둔 옥덩어리가 떠올라 가슴이 조마조마했지만 지금은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해가 지기도 전에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이윽고 마른 하늘에 번개가 쩍 하고 갈라지더니 고막을 찢는 천둥 소리가 산 전체를 뒤흔들었다. 우르릉 쾅쾅 마치 산신령이 노하여 발을 구르는 듯한 굉음과 함께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빗방울은 금세 굵어져 장대비가 되었고 이내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 같은 폭우가 쏟아져 내렸다. 만석은 움막 기둥을 끌어안고 웅크려 앉았다. 비바람이 들이쳐 촛불은 진작에 꺼졌고 번개가 칠 때마다 비치는 세상은 아수라장이었다. 빗물은 순식간에 계곡을 범람시켰고 돌산의 바위들이 굴러내리는 소리가 천둥 소리와 뒤섞여 공포를 자아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님, 이 불쌍한 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억울해서 이대로는 못 죽습니다. 만석은 덜덜 떨며 기도를 올렸다. 그때였다. 발밑의 땅이 울렁거리는가 싶더니 쿠구구구 하는 기분 나쁜 진동이 엉덩이를 타고 전해졌다. 산사태였다. 며칠 전부터 조금씩 균열이 가던 위쪽 절벽이 폭우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만석이 본능적으로 움막 밖으로 튀어나가려는 찰나 거대한 굉음과 함께 흙더미와 바위들이 움막 바로 옆을 휩쓸고 지나갔다. 아름드리 나무가 성냥개비처럼 부러져 나가고 집채만 한 바위가 굴러떨어지며 땅을 파헤쳤다. 흙탕물이 만석의 발목까지 차올랐다. 그는 굴러온 바위 뒤에 납작 엎드려 밤새도록 쏟아지는 비와 싸워야 했다. 그것은 영겁과도 같은 긴 밤이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비로소 비가 잦아들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산속은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폐허처럼 처참했다. 만석의 움막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그가 애써 일궈놓은 손바닥만 한 콩밭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만석은 젖은 옷을 털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쑤셨지만 살아있다는 안도감이 먼저 들었다. 그는 습관처럼
산사태가 난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위쪽 절벽이 무너지면서 거대한 산허리가 흉하게 잘려나가 있었다. 붉은 황토와 회색 바위들이 뒤섞여 엉망이 된 그곳을 바라보던 만석의 눈이 일순간 크게 확장되었다. 저게 뭐란 말인가? 무너져 내린 절벽의 단면, 흙과 잡석이 씻겨 내려간 그 자리에 기이한 푸른빛이 감돌고 있었다. 안개 사이로 비치는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그것은 며칠 전 그가 발견했던 작은 옥돌 따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스케일이었다. 만석은 홀린 듯 비틀거리며 절벽 아래로 다가갔다. 가까이 갈수록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산사태가 겉에 흙거풀을 벗겨내자 드러난 것은 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거대한 옥맥 유모이었다. 포기 수장 장은 되어 보였고 그 깊이는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마치 거대한 청룡이 산속에 웅크리고 있다가 비늘을 드러낸 형상이었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벽면을 쓰다듬었다.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투명한 녹색의 깊이. 이것은 잡석이 섞인 하급옥이 아니었다. 조선팔도 어디에서도 구경하기 힘든 임금님의 옥사에나 왕실의 장신구로나 쓰일 법한 최상급 비취 페이추이였다. 이 산이, 이 돌산 전체가 옥덩어리였어. 다리에 힘이 풀린 만석은 털썩 무릎을 꿇었다. 초의 진사가 왜 이 산을 샀는지, 왜 헐값에 나온 돌산을 사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지 퍼즐이 맞춰지는 듯했다. 초의 진사도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다만 그 정확한 위치와 규모를 몰라 묻어두었거나 후위를 도모하다 급사한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아들 초의 씨는 이 엄청난 비밀을 모른 채 그저 쓸모없는 돌덩이라 여기고 자신에게 던져준 것이었다. 하하하, 으하하하하. 만석은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허공으로 흩어지는 웃음소리에는 지난 30년의 서름과 자신을 버린 세상에 대한 통쾌한 복수심이 담겨 있었다. 30년 품삯 아니었다. 이것은 300년, 아니 3대가 먹고 살아도 남을 엄청난 보물이었다. 최 씨가 알면 배가 아파 죽는 신용을 넘어 당장이라도 달려와 만석의 목을 칠 노릇이었다. 그 생각이 미치자 만석의 웃음이 딱 멈췄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이 사실이 새어나가면 나는 죽은 목숨이다. 초의 씨 그 위인은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돈이라면 사람 목숨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작자가 아닌가. 만석은 서둘러 주변을 살폈다. 다행히 폭우로 인해 산에 오르는 길목이 끊겨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정신을 바짝 차렸다. 지금부터는 생존을 위한 노동이 아니라 비밀을 지키기 위한 사투였다. 만석은 미친 듯이 움직였다. 무너져 내린 흙더미를 퍼 날라 드러난 옥맥을 덮었다. 굵은 나뭇가지들을 잘라 위장을 하고 그 위에 다시 진흙을 발라 평범한 절벽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손톱이 뒤집어지고 손바닥이 찢어졌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반나절을 꼬박 매달린 끝에야 화려하게 빛나던 옥맥은 다시 칙칙한 흙빛 아래로 모습을 감췄다. 작업을 마친 만석은 탈진하여 바닥에 대자로 눕고 말았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는 하늘을 보았다. 구름 사이로 드러난 파란 하늘이 마치 그에게 윙크를 보내는 듯했다. 그는 품속에서 처음에 주었던 주먹만 한 옥돌을 꺼내 들었다. 이제 확인이 필요했다. 자신이 본 것이 헛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돌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아야 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거나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었다. 그는 결심을 굳혔다. 그날 밤
만석은 보찜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지만 깨끗한 옷 한 벌을 꺼내 입었다. 얼굴에 검댕을 칠해 최대한 누군지 알아볼 수 없게 변장을 하고 머리에는 삿갓을 깊게 눌렀었다. 그리고 품속에 가장 질이 좋아 보이는 옥 원석 조각 하나를 헝겊에 겹겹이 싸서 넣었다. 달도 뜨지 않은 야심한 시각. 그는 인적이 드문 산길을 타고 읍내로 향했다. 목적지는 읍내 장터 구석에 있는 허름한 박신의 옥방이었다. 박 영감은 괴팍하기로 소문났지만 돌을 보는 눈만큼은 귀신 같다는 평판이 자자한 노인이었다. 읍내에 도착했을 때는 모두가 잠든 새벽이었다. 만석은 박신의 옥방 뒷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누구요? 이 밤중에 잠을 깬 박 영감이 투덜거으며 문을 열었다. 만석은 말없이 방 안으로 들어서서 문을 걸어 잠갔다. 박 영감이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자 만석은 삿갓을 벗지 않은 채 품속의 헝겊 뭉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물건 하나 감정 좀 부탁합시다. 소문 듣고 왔소. 박 영감은 코웃음을 치며 헝겊을 풀었다. 어디 개천에서 돌멩이라도 주워와서 횡재를 꿈꾸는 놈들이 한둘이 아니지. 어디 보자. 박 영감의 손이 멈췄다. 호롱불 아래서 헝겊이 벗겨지자 어두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는 영롱한 녹색 빛이 퍼져나갔다. 박 영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돋보기를 집어들고 요리조리 돌을 뜯어보았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만석의 심장 소리도 커져만 갔다. 한참 후 박 영감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서 거만함은 사라지고 경외심마저 서려 있었다. 이보게, 이 물건 어디서 났나? 출처는 묻지 마시오. 가치가 어느 정도요? 박 영감은 마른 침을 삼켰다. 이건 진품일세. 그것도 청나라 황실에나 들어간다는 비취색이야. 내 평생 옥을 만졌지만 이런 물건은 처음 보네. 이 정도 크기라면 기와집 열채는 좋기 사고도 남을 걸세. 아니, 부르는 게 값이야. 만석은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의 짐작이 맞았다. 아니, 짐작보다 더 엄청난 것이었다. 기와집 열채라니 산속에 묻힌 그 거대한 맥을 생각하면 조선 팔도를 다 살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현기증이 일었다. 고맙소. 이 일은 무덤까지 가져가 주시오. 사례는 훗날 섭섭지 않게 하리다. 만석은 황급히 돌을 챙겨 일어섰다. 박 영감이 그의 소매를 붙잡았다. 이 보게, 잠깐 그 돌 나한테 팔게. 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만석은 단호하게 손을 뿌리쳤다. 아직은 아니오. 옥방을 나선 만석의 발걸음은 이전과 달랐다. 쫓겨난 늙은 머슴의 비굴한 어깨는 펴져 있었고 삿갓 아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다. 그러나 기쁨과 함께 거대한 불안감이 엄습했다. 비밀은 언젠가 새어나가기 마련이다. 특히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들은 기가 막히게 모여든다. 박 영감의 눈빛에서 보았던 탐욕, 그것은 곧 닥쳐올 위험의 신호탄이었다. 만석은 서둘러 산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리고 이 엄청난 힘을 지킬 방도를 마련해야 했다. 이제 그는 단순한 돌산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곧 세상 밖으로 드러날 옥산유산의 주인이었다. 산으로 돌아오는 길, 동이 터오고 있었다. 만석은 멀리 보이는 자신의 돌산을 바라보았다. 흉물스럽게만 보이던 뾰족한 바위들이 이제는 자신을 지켜주는 성벽처럼 보였다. 하지만 산 입구에 다다랐을 때 그는 낯선 발자국들을 발견했다. 어젯밤 비에 젖은 땅 위에 선명하게 찍힌 여러 사람의 발자국, 그리고 그 발자국들은 정확히 산사태가 난 곳을 향해 이어져 있었다. 만석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군가 왔다 갔다
내가 없는 사이에 그는 숨을 죽이고 발자국을 따라 조심스럽게 산을 올랐다. 숲속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은밀한 대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이보게, 여기 흙 색깔이 좀 이상하지 않은가? 무언가 반짝이는 걸 본 것 같은데. 최 씨 집안의 마름 관리인 인 곽가놈의 목소리였다. 놈들이 냄새를 맡았다. 위기였다. 만석은 보찜 속에 든 옥도를 꽉 움켜쥐었다. 이제 숨바꼭질은 끝났다. 정면 돌파를 하든 아니면 놈들을 완벽하게 속이든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만석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덤불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의 머릿속에서 비상한 계책들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내 이놈개, 누구냐? 남의 산에서 도둑 고양이처럼 무엇을 훔쳐보고 있는 것이냐? 새벽 안개를 찢고 울려 퍼진 만석의 호통 소리에 덤불 속에 숨어 있던 곽마름이 화들짝 놀라 엉덩방가를 찧었다. 그는 초의 진사 대개 집사 노릇을 하며 온갖 비열한 짓을 도맡아 하던 자였다. 곽마름의 손에는 흙이 잔뜩 묻은 옥 원석 조각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만석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린 곽마름은 엉겁결에 뒷걸음질을 쳤지만 이내 만석이 늙고 힘없는 전직 머슴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표정을 바꾸었다. 그는 흙 묻은 손을 털며 비릿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헤어허, 이게 누군가 돌산 귀신이 된 줄 알았던 만석이 아닌가. 내 지나가다 반짝이는 돌멩이가 보이길래 잠시 구경 좀 했네. 헌데 자네 눈빛이 예사롭지 않구먼. 무언가 감추는 게 있는 게지. 곽마름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이미 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들이 예사 물건이 아님을 눈치챈 것이 분명했다. 만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태연한 척 곡괭이를 바닥에 쾅 하고 내리찍었다. 썩 꺼져라. 이곳은 엄연히 내 땅이다. 최대감께서 문기 왠지까지 써주신 내 산이란 말이다. 한 발자국만 더 얼쩡거렸다간 이 곡괭이가 춤을 출 줄 알아라. 만석의 기세가 워낙 흉흉했기에 곽마름은 혀를 차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산을 내려가는 그의 뒷모습은 패배한 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주머니 속의 옥 조각을 만지작거리며 짓는 그 음흉한 미소는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만석은 그가 사라진 숲길을 한참이나 노려보다가 털썩 주저앉았다. 올 것이 왔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예상대로 사단은 그날 오후에 바로 벌어졌다. 읍내 저잣거리에 소문이 퍼지는 건 삽시간이었다. 만석이가 받은 돌산에서 노다지가 쏟아졌다더라. 중국 황제나 쓴다는 비취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더라. 하는 소문은 곽마름의 입을 통해 부풀려져 최 씨의 귀에 들어갔다. 최 씨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눈이 뒤집혀 거품을 물었다. 그는 당장 장정 10여 명을 이끌고 만석의 움막으로 들이닥쳤다. 이 은혜도 모르는 도둑놈아, 썩 나오너라. 조혜 씨의 고함 소리가 산을 뒤흔들었다. 몽둥이를 든 하인들이 움막을 에워쌌고 동네 사람들도 무슨 구경거리가 났나 싶어 산기슭까지 몰려들었다. 만석은 올 것이 왔다는 듯 담담한 표정으로 움막 문을 열고 나왔다. 도둑놈이라니요?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대감. 지나쳐 내 이놈,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산의 껍데기였지. 그 속에 든 보물까지 준 적은 없다. 주인의 재산을 가로채고도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다니 최 씨는 당장이라도 만석을 잡아먹을 듯이 길길이 날뛰었다. 그는 하인들에게 손짓했다. 여봐라, 당장 저놈을 포박하여 관하로 끌고 가라. 내 저놈의 껍질을 벗겨서라도 내 물건을 되찾을 것이다. 억센 하인들이 달려들어 만석의 팔을 꺾었다. 만석은 반항하지 않았다.
힘으로 맞서봐야 늙은 몸만 상할 뿐이었다. 그는 품속 깊이 간직해 온 낡은 문서를 가슴에 품은 채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포승줄에 묶여 산을 내려갔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만석을 동정했지만 서슬퍼런 초의 씨의 위세에 눌려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이가 없었다. 만석은 끌려가면서 뒤를 돌아보았다. 붉은 노을 아래 빛나는 자신의 돌산. 그곳은 이제 단순한 산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건 법정이 되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관아의 동헌 앞마당은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사또가 정좌하여 형방과 이방을 거느리고 앉아 있었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무릎을 꿇은 만석과 의기양양하게 서 있는 초애 씨가 대치하고 있었다. 원고 초애 씨는 들으라. 피고 만석이 주인의 재산을 횡령하였다고 고변하였는데 그 전말을 상세히 고하라. 사또의 엄숙한 목소리에 최 씨가 읍소하며 앞으로 나섰다. 그는 짐짓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미리 준비해 온 거짓 눈물을 찍어냈다. 사또 나으리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저 만석놈은 저희 집에서 30년간 부리던 머슴이었습니다. 아비가 죽고 제가 가장이 되어 늙은 종이 갈 곳 없는 것이 딱하여 선처를 베풀어 저희 가문의 산을 잠시 내어주어 살게 하였습니다. 헌데 저 배은망덕한 놈이 산에서 귀한 옥이 나오자 입을 싹 닫고 그것을 독차지하려 했습니다. 산을 빌려준 것이지 땅속에 광물까지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는 명백한 절도이오니 저놈을 엄벌에 처하시고 산을 본래 주인인 제게 돌려주십시오. 최 씨의 언변은 청산유수였다. 구경꾼들 사이에서도 하긴 머슴한테 그 큰 재산을 줬을 리가 없지. 빌려준 거라면 말이 다르지 하는 수군거림이 일었다. 사또는 턱수염을 쓸어내리며 만석을 내려다 보았다. 피고 만석은 할 말이 있는가? 최 씨의 말이 사실인가? 만석은 고개를 들었다. 수십 년간 흙바닥에서 구르며 살아온 그의 얼굴은 주름지고 초라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가을 하늘처럼 맑고 깊었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사또 나으리, 소인은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천한 늙은이입니다. 허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습니다. 여기 증좌가 있습니다. 만석은 묶인 손을 들어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문서를 꺼내 이방에게 건넸다. 사또가 문서를 받아 펼쳐보았다. 그것은 30년 품삯 대신 돌산을 양도한다는 내용이 적힌 토지 양도 문서였다. 문서 말미에는 돌아가신 최 진사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그 옆에는 아들 최 씨가 직접 찍은 수결 서명도 있었다. 사또가 문서를 읽어 내려갔다. 본소유의 귀곡산 일체를 만석의 30년 노고에 대한 품삯으로 양도한다. 이에 대한 소유권은 영구히 만석에게 귀속된다. 문서는 확실하구나. 사또의 말에 최 씨가 다급하게 끼어들었다. 사또 문서는 형식적인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세상 천지의 쌀 한 가마니 값도 안 되는 품삯으로 금광 같은 산을 주는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는 착오에 의한 것이니 무효입니다. 그러자 만석이 쉰 목소리로 하지만 마당이 쩌런굴리도록 외쳤다. 사또 저 초의 씨는 거짓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 산은 본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불모지였습니다. 보름 전 초의 씨는 제게 이 문서를 던져주며 세금만 축내는 골칫덩이를 너에게 처리하게 해서 속이 시원하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때는 저 산이 흉물이었기에 버린 것이고 이제 그 속에서 옥이 나오니 보물이라 하여 뺏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반의 법도입니까?
만석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30년의 한이 서려 있었다. 제가 저 산에 들어간 첫날 폭우와 벼락이 쳤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흙을 씹었고 손톱이 빠지도록 바위를 깼습니다. 그때 초의 씨는 와서 무엇이라 했습니까? 돌을 씹어 먹다 죽으라고 저주했습니다. 만약 저 산에서 옥이 아니라 독사가 나와 저를 물어 죽였다면 초의 씨가 제 시신을 거두며 독사도 내 것이니 내놓으라고 했겠습니까? 재앙일 때는 머슴의 몫이고 복일 때는 주인의 몫입니까?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만석의 절규는 좌중을 압도했다. 구경꾼들은 숨을 죽였고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초의 씨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반박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만석의 말은 구구절절 옳은 이치였고 인간의 도리를 찌르는 송곳이었다. 사또는 지그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참의 정적 끝에 사또가 눈을 뜨고 형방에게 물었다. 법전에 이르기를 토지를 매매하거나 양도할 때 그 경계 내에 있는 수목과 암석은 어찌한다 하였느냐. 형방이 즉시 대답했다. 예. 대전 회통에 따르면 토지의 소유권은 그 지상과 지하를 모두 포함한다 하였사옵니다. 별도의 약조가 없는 한 밭에 묻힌 한가리도 밭 주인의 것이요. 산에 박힌 바위도 산 주인의 것이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판결봉을 높이 치켜들었다. 그리고 최 씨를 향해 서리빨 같은 호통을 쳤다. 최 씨는 듣거라. 너는 아비의 유지를 받들지 않고 늙은 종을 헌신짝처럼 버렸으며 쓸모없다 여겨 버린 것을 이제와 탐욕에 눈이 멀어 다시 빼앗으려 하니 이는 인륜을 저버린 처사다. 또한 관할을 기망하여 무고한 이를 죄인으로 몰았으니 그 죄가 매우 무겁다. 사또 억울합니다. 저 사는 우리 가문에 최 씨가 발악했지만 사또의 판결은 단호했다. 닥쳐라. 이 문서는 관아의 공증을 받은 명백한 증좌다. 이 시각부로 귀곡산의 모든 소유권, 흙 한 줌, 돌멩이 하나, 그리고 그 속에 묻힌 옥매까지 모두 만석의 소유임을 선포한다. 또한 초의 씨는 무고죄를 물어 곤장 30대에 처하고 소송 비용 일체를 배상토록 하라. 땅땅땅 판결봉 소리가 3번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만석에게는 천상의 나팔 소리 같았고 초의 씨에게는 지옥의 북소리 같았다. 와, 구경하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사또 만세, 만석이 만세, 함성이 관아를 가득 메웠다. 최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곧이어 포졸들에 의해 형틀로 끌려갔다. 아이고, 나 죽네. 우리 집안 재산이 다 넘어가네. 최 씨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포승줄이 풀린 만석은 멍하니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 보았다. 붉게 짓무른 손목 자국 위에 사또의 온화한 시선이 머물렀다. 사또는 자리에서 일어나 만석에게 다가왔다. 노인장, 고생 많았소. 자네가 흘린 땀과 눈물이 하늘을 감동시켰구려. 그 산은 자네의 뚝심이 만들어낸 보물이요. 부디 그 재물을 헛되이 쓰지 말고 자네처럼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덕을 베푸시게. 만석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다. 사또 나으리, 이 은혜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명심하고 또 명심하겠습니다. 관아문을 나서는 만석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했다. 하늘은 높고 바람은 시원했다. 그는 멀리 보이는 자신의 산, 이제는 옥산유산 이된 그곳을 바라보았다. 며칠 전만 해도 자신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들이 이제는 그를 향해 반짝이며 손짓하고 있었다.
하지만 만석은 알고 있었다. 이 승리가 끝이 아님을. 갑자기 얻은 막대한 부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잘못 휘두르면 자신을 배칠 수 있음을 그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곤장 소리에 맞춰 비명을 지르는 최 씨의 소리를 뒤로 한 채 만석은 굳게 다짐했다. 이 보물을 어떻게 써야 최진사 영감님께 부끄럽지 않을지, 그리고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지. 진정한 돌산의 주인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만석이 산을 향해 걷는 길게는 그가 며칠 전 심어두었던 콩이 싹을 트이워 척박한 흙을 뚫고 푸른 떡잎을 밀어 올리고 있었다. 그것은 옥보다 더 값진 생명의 증거였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어느덧 귀곡산이라 불리던 험한 돌산에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다. 이제 그곳을 귀신이 우는 산이라 부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사람들은 그 산을 일러 보배산 바오베이 산이라 불렀다. 흉물스럽게 솟아있던 바위 능선은 옥을 캐내고 다듬어진 덕분에 완만한 언덕이 되었고, 만석이 옥을 판 돈으로 외부에서 질 좋은 흙을 사다 덮은 덕분에 이제는 울창한 숲과 과수원이 들어선 풍요의 땅으로 변모해 있었다. 만석의 삶 또한 천지개벽하였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늙은 머슴은 이제 조선 팔대서 내로라 하는 거부가 되어 있었다. 그의 집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에 닿을 듯 쌓였고, 그가 캐낸 최상급 비취는 한양의 왕실뿐만 아니라 청나라 상인들에게까지 비싼 값에 팔려나갔다. 그러나 만석의 생활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비단옷을 입고 가마를 탈 법도 하건만 그는 여전히 무명 바지저고리에 집신을 신고 직접 산을 올랐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의 곁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이상 그를 비웃거나 동정하지 않고 진심으로 존경의 눈빛을 보낸다는 점이었다. 만석은 옥광산에서 일하는 인부들을 하대하지 않았다. 과거 자신이 초의 진사 댁에서 겪었던 서름을 잊지 않았기에 그는 인부들에게 넉넉한 품삯을 주고 끼니 때마다 고깃국을 배불리 먹였다. 사람이 귀한 줄 알아야 재물도 따르는 법이다. 이것이 만석의 철칙이었다. 마을에 흉년이 들 때면 그는 관아보다 먼저 곳간을 열어 굶주린 이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그를 만석 대감이라 부르며 칭송했지만 그는 손사래를 치며 그저 만석 영감이라 불러달라 청했다. 반면 욕심쟁이 초애 씨의 몰락은 비참하기 그지없었다. 관에서의 패소 이후 초애 씨는 화병이 나서 드러누웠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탐욕을 버리지 못해 가산을 탕진해가며 사기꾼들에게 속아 잃어버린 산을 되찾아 주겠다는 가머니설에 넘어가 남은 재산마저 모두 날리고 말았다. 곤장 맞은 상처가 덧나 다리를 절게 되었고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다 못해 야반도주를 했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 그의 행방을 아는 이는 없었다.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릴 것 같았던 초의 진사 댁의 기와집은 이제 잡초만 무성한 폐가가 되어 흉가처럼 방치되어 있었다. 어느 해 늦겨울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이었다. 만석은 마을 어귀에 커다란 가마솥을 걸어놓고 오가는 행인들과 거린들에게 뜨거운 팥죽을 대접하고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죽 그릇을 받아든 사람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만석은 쭈그리고 앉아 한 아이의 코를 닦아주며 흐뭇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 다리를 심하게 저는 거지 하나가 쭈뼛거리며 가마솥 근처로 다가왔다. 누더기를 걸치고 갓은 다 부서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몰골이었다. 얼굴은 숯 검댕이와 때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고 동상 걸린 손에는
깨진 바가지가 들려 있었다. 다른 하인들이 저리 가라며 쫓아내려 하자 만석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내버려 두어라. 배고픈 이는 누구나 먹을 자격이 있다. 만석은 직접 팥죽 한 그릇을 듬뿍 퍼서 거지에게 다가갔다. 거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으려 했다. 그 순간 거지의 눈과 만석의 눈이 마주쳤다. 거지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심하게 흔들렸다. 그는 팥죽 그릇을 놓칠 뻔하며 뒷걸음질 쳤다. 만석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세월의 때가 묻고 병색이 완연했지만 그 오만한 눈매와 매부리코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다. 바로 최 씨였다. 대감 만석의 입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최 씨는 황급히 고개를 돌리며 도망치려 했으나 저는 다리로는 몇 발자국 못 가서 눈길에 넘어지고 말았다. 엎어진 최 씨의 어깨가 들썩였다. 수치심과 회한, 그리고 뼈에 사무치는 추위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만석은 천천히 다가가 넘어진 최 씨의 어깨에 자신의 두루마기를 벗어 덮어주었다. 일어나십시오. 밥은 먹어야 살 것 아닙니까? 최 씨는 엎드린 채 오열했다. 나를 죽여주게. 차라리 때려 죽여줘. 내 무슨 낯짝으로 자네가 주는 밥을 먹겠나. 내가 자네에게 무슨 짓을 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다. 만석은 덤덤한 표정으로 최 씨를 일으켜 세워 양지바른 마루턱에 앉혔다. 그리고 식어가는 팥죽 대신 다시 뜨거운 새 죽을 퍼서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대감, 기억나십니까? 10여 년 전 제가 그 돌산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대감께서 제게 돌이나 씹어 먹으라 하셨지요. 최 씨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다. 그때는 그 말이 비수처럼 아팠습니다. 허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모진 말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 오기가 없었더라면 저는 벌써 죽었을 테지요. 그러니 드십시오. 이 팥죽은 제가 대감께 갚는 빚입니다. 최 씨는 통곡하며 팥죽을 삼켰다. 뜨거운 죽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지난날의 과오가 불덩이처럼 가슴을 지저댔다. 탐욕이 눈을 가려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고 오만이 귀를 막아 하늘의 뜻을 거슬렀던 대가였다. 만석은 그런 초의 씨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복수란 칼로 찌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잘 살아서 베푸는 것임을 그는 묵묵히 실천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초의 씨는 만석의 집 헛간 한 구석에서 지내며 마당을 쓸고 자비를 도왔다. 예전에 그가 만석에게 내 집 개밥이나 주라고 했던 말이 기묘한 인과응보가 되어 돌아온 셈이었지만 만석은 그를 하인이 아닌 식객으로 대우해 주었다. 최 씨는 죽는 날까지 참회하며 만석의 덕을 칭송하다 눈을 감았다. 다시 세월이 흘러 만석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렸다. 어느 화창한 봄날 만석은 지팡이를 짚고 산 정상에 지어놓은 작은 정자 망석정 왕시 팅에 올랐다. 돌을 바라보는 정자라는 뜻이었다. 정자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은 장관이었다. 옥을 캐낸 갱도 입구는 이제 잘 정비된 관광지처럼 변해 있었고 산빛 아래는 만석이 심은 복숭아나무와 살구나무가 흐드러지게 꽃을 피워 무릉도원을 방불케 했다. 만석은 정자 난간에 기대어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다. 그 속에는 십수년 전 벼락 맞은 날 처음 주웠던 그 투박한 옥 원석 조각이 들어 있었다. 가공하지 않아 거칠고 투박한 돌이었다. 그는 햇살에 돌을 비추어 보았다. 허허, 너나 나나 참으로 모진 세월이었다. 만석은 독백하듯 중얼거렸다. 그가 만약 초의 진사의 죽음 앞에서 좌절하고 마을을 떠났더라면, 혹은
돌산에서 초애 씨에게 굴복하여 다시 머슴살이를 택했더라면 이 돌은 그저 밭을 가는데 방해되는 돌덩이로 끝났을 것이고 자신은 평생 남의 집 마당이나 쓰는 신세였을 것이다. 사람들은 내가 운이 좋아 옥을 발견해 부자가 되었다고 하지 허나 옥은 원래부터 거기 있었어.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저 바위 속에 숨어 있었지. 다만 아무도 그것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고 땀 흘려 껍질을 깨려 하지 않았을 뿐이야. 만석의 깨달음은 바람을 타고 흩어졌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돌산이라 비웃고 버렸지만 만석은 그 속에서 희망을 보았고 묵묵한 뚝심으로 그 껍질을 깨부수었다. 돌산이 그에게 준 진짜 선물은 옥이라는 재물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단단한 바위도 꽃을 피우게 할 수 있다는 믿음 그 자체였다. 그때 산 아래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다. 만석이 세운 서당에서 공부를 마친 아이들이 꽃구경을 나온 모양이었다. 할아버지, 만석 할아버지.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을 흔들며 그를 불렀다. 만석의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번졌다. 저 아이들이야말로 그가 남길 진짜 보석들이었다. 옥은 언젠가 고갈되겠지만 그가 베푼 덕으로 자라나는 저 아이들은 자자손손 이 땅을 지키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었다. 만석은 지팡이를 내려놓고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산들 바람이 그의 흰 수염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지나갔다. 그래, 30년 품삯치고는 꽤 괜찮은 돌산이었어. 그의 마지막 혼잣말은 무척이나 평온했다. 버려진 돌산을 보배로 바꾼 한 사내의 위대한 이야기는 흩날리는 복사꽃잎과 함께 전설이 되어 산자락을 휘감아 돌고 있었다.